네, 22페이지 보시면 이제 예방대책인데 요 그림이 예방약 교재에 있는 그림이에요. 똑같이 질병의 자연사 5단계랑 예방대책을 약간 비슷하지만 다른 모형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건강한 상태, 자 여기가 병인 숙주 환경이 잘 상호작용을 이루고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이 모형에서는 이제 조금 더 만성질환에 적합하도록 모형이 조금 바뀌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건강한 상태에서는 어떤 예방을 해야 되냐? 건강을 증진하고 건강 위해 요소로부터 건강을 보호해서 질병을 예방하는 활동들이 마찬가지로 1차 예방에 들어가는 거고, 자, 자극으로 인해서 인체에 어떤 변화가 생긴, 조직의 변화가 생겼다 하지만 증상이 없는 단계가 조기 진단, 조기 치료가 필요한 2차 예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증상이 나타났어요. 인체에 반응이 있죠. 증상기니까 여기부터는 3차 예방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기까지 해서 재활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 자,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예방은 보시면 1차 예방 안에서 또 다시 건강 증진 방법과 질병 예방 방법으로 나눠서 보는데, 요게 여러분들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나눌 때 1단계가 건강 증진에 대한 내용들이고 2단계가 질병을 구체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차 예방은 기본적으로 질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고 질병 발생 자체를 예방하는 거겠죠. 그 중에서도 건강 증진 방법이라고 하면은 병인 숙주 환경이 잘 상호작용을 하고 있으니까 질병을 여기에서 질병을 예방한다라고 하는 것은 두루 예방인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무언가를 막기 위한 게 아니라 그냥 어떤 건강 문제도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건강을 증진하는 활동들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건교육을 통해서 적절한 영양 섭취와 적절한 운동을 한다. 어떤 질병을 예방할 수 있어요? 뭐 고혈압도 예방할 수 있을 거고, 당뇨병도 예방할 수 있을 거고, 고지혈증도 예방할 수 있을 거고, 암도 예방할 수 있겠죠. 두루. 그래서 이런 것들을 건강 증진 방법이라고 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건강에 위해 요인이 되는 흡연, 과음, 위험한 성행위 이런 것들을 피한다. 위해 요소이긴 하지만 이게 특별한 어떤 질병 하나만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질병들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피하는 것도 건강을 증진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넣고 있는 거예요. 자, 자동차 안전벨트나 헬멧 같은 보호장구 사용으로 손상을 방지한다. 자, 안전벨트를 맸을 때 우리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고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고에서의 건강 위해를 방지하는 거지, 딱 어느 지점에서 발생할 어떤 사고를 막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전벨트나 헬멧 같은 보호장구도 건강 증진 방법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 거고, 자, 산모 교육을 통해서 건강관리, 모유수유를 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쾌적한 생활환경, 작업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을 해서 두루두루의 건강을 질병을 예방하는 건강 증진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질병 발생을 예방한다라는 것은 아까 우리가 2단계는 병인의 자극이 시작이 됐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요 단계에서 뭘 막아야 돼요? 그 병인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특별한 무언가를 막기 위한 활동들, 질병을 예방하는 활동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예방접종이 가장 대표적이에요. 이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예방활동은 예방접종. 홍역 예방접종 했는데 수두 예방할 수 있어요? 홍역 예방접종은 홍역만 예방하는 거예요. 코로나19 예방접종 했는데 독감 예방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코로나19만 예방하는 거죠. 그래서 예방접종, 개인위생관리, 식수공급, 하수처리 같은 환경위생이 들어가는데, 이런 것들이 뭐 개인이 손 씻기를 통해서 균이 나에게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고 식수가 오염되지 않도록 해서 식수 오염을 통해서 걸릴 수 있는 질병을 예방하는 것들. 소음과 분진 같은 화학물질, 방사능, 유해한 작업 환경은 그 유해 물질로 인해서 어떤 질병에 걸릴 위험이 있겠죠. 그걸 막는 거예요. 자, 추락이나 익수나 화재나 교통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시설, 제도적 장치를 통한 손상을 예방한다. 이거 뭐냐면 추락이 아무 데서나 막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느 한 지역에 뭔가 이게 가드가 설치가 안 돼 있어서 사람들이 쉽게 떨어질 위험이 있거나 물에 빠질 위험이 있거나 그런 지역이나 위치가 있겠죠. 그런데 어떤 시설을 보완을 해서 그 자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특정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이라는 거고, 비타민이나 철분 같은 특수 영양소를 이거 건강 증진 아니에요? 우리가 그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서 뭐 보충하는 것도 있지만 보통은 이제
비타민 결핍으로, 그러니까 비타민이나 무기질이나 결핍이 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질병들이 있어요. 그렇죠? 비타민 C가 결핍됐다. 괴혈병의 위험이 있겠고요. 비타민 E가 부족하다. 빈혈이 있겠고, 이런 것들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영양소를 과하게 막 섭취하는 게 아니라 결핍이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보충을 해야 된다라는 개념인 거고요. 발암 물질로부터 보호하는 거, 알레르기 항원으로부터 보호하는 거, 혼전 상담을 통해서 유전 질환을 예방하는 거. 자, 요거는 혼전에 각각 가족력 에 대해서 상담을 해서 그 가족이 유전적으로 물려내려온 어떤 질병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상담해서 그 질병이 대물림되지 않을 수 있도록 뭔가 2세 계획의 어떤 조절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음 2차 예방으로 넘어가면은 2차 예방은 증상이 없는 시기에 불건강한 상태를 조기에 발견해서 조기에 치료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어떤 검사라고 나오면 무조건 2차 예방이에요. 무슨 검사라고 나오면 무조건 2차 예방. 그래서 뭐 집단검진, 조기검진, 건강검진, 뭐 다 이런 것들. 그래서 조기에 발견해서 조기에 치료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선별검사나 환자 발견을 위한 검사나 건강진단 같은 것들이 다 같은 개념들로 보여지는데 이걸 굳이 선별검사, 환자 발견, 건강검진을 구분하는 거는 그냥 선별검사 같은 경우는 약간 스크리닝 테스트라고 해서 한번 걸러보는 거예요. 누가 위험한지 안 한지를 걸러서 얘를 이렇게 미리 선별해내는 그러한 검사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조기 발견을 위한 방법이다. 어떤 질병에 걸리기 전에 미리 문제의 소지가 있는 사람들을 선별해낸다라고 보시면 되고, 환자를 발견한다는 것은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질병이 맞아 아니야를 확실하게 밝혀내는 것. 보통은 조직 검사라던가 뭐 또는 우리 그 PCR 검사라던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환자를 발견하는 거고, 건강검진은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이제 검사를 하는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종합검진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두루두루 이 질병 저 질병 다 검사해 보는 거. 그래서 선별검사 보시면은 어떤 특정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 먼저 사전에 검사해보는 그러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신생아를 대상으로 페닐케톤요증 뭔지 몰라도 돼요. PKU 검사를 하는데, 자, 이걸 검사를 통해서 선천성 대사 이상이나 선천성의 어떤 기능장애나 청력장애 이런 것들을 미리 찾아낼 수가 있어요. 아직 증상, 애가 어떤 신생아니까 얘가 청력장애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미리 찾아낼 수 있어서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 방법인 거고, 팝스미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아직 20살 넘었으니까 그 건강검진 할 때 여러분 자궁경부암 검진 대상이잖아요. 여자분들은 자궁경부암 검진하는 게 요 팝스미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면봉으로 질에 이렇게 찍어가지고 그냥 그거 이렇게 도말 검사를 해요. 근데 그거에서 뭐가 나왔다고 자궁암은 아니고, 거기에서 만약에 이상 소견이 있다 그러면 이제 확진을 위한 검사가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선별 검사라고 해요. 조기 발견을 위한 거죠. 안압 측정이라던가 시신경 유두 검사 같은 것들을 통해서 특별히 지금 증상은 없지만 조기에 이 녹내장을 발견할 수 있는 선별 검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2차 예방에서는 굳이 이게 선별검사냐 환자 발견이냐 건강검진이냐를 굳이 구분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근데 예방의학에서 이렇게 구분을 해서 놓고 있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다 2차 예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어찌됐건 간에 그냥 무슨 검사라고 하면 다 2차 예방. 환자 발견, 그래서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서 결핵 환자를 찾아내고, HIV 검사, 에이즈 검사하는 거죠. 그래서 HIV 항체 검사를 통해서 HIV 감염자를 찾아내는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환자를 빨리 발견하고 빨리 치료해서 악화되는 것을 막는 것이 2차 예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게 이 감염병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환자를 발견해서 조기에 치료했을 때 그 사람의 질병 진행을 막는 2차 예방의 효과도 있지만, 그 사람이 빨리 발견이 돼서 치료를 받음으로 인해서 이후에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걸릴 뻔했는데 안 걸린 거잖아요. 1차 예방이 된다라는 거예요. 건강검진, 개인이나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질병 조기 진단하기 위해서 하는 검사들을 다 묶어서 이제 건강검진이라고 하는데, 보통 종합검진 해서 여러분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뭐 2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검진도 있고, 그 외로 내가 추가로 돈을 더 주고 또 전체 검사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2차 예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3차 예방은 증상이 나타났거나 회복기 환자를 대상으로 기능장애, 사망을 방지하기 위한 치료들, 그래서 재활이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기능을 이제 최대한 복구해주고, 그리고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 재활이라고 해요. 직장으로의 복귀를 돕는 것은 사회적 재활이라고 해요. 퇴행성 관절염 환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관절이 굳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것도 대표적인 3차 예방의 하나로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건강과 질병에 대한 내용들을 간단하게 다 정리를 했고요. 여기 25페이지부터 보시면 문제가 간단하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렵지 않은 문제들이어서 요거는 좀 가볍게 풀어보고 가면은, 먼저 건강 개념의 역사적 발전 순서대로 하면 제일 먼저 있었던 게 초기 이론이 신체 개념으로 접근을 하다가 심신 개념으로 발전이 됐고, 그 다음에 생활 개념, 생활 수단의 개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묶어서 제가 삶의 질 개념이라고도 한다라고 했죠. 정답은 3번이고, 그리고 WHO 건강의 정의 중 현대적 개념이 나오면 무조건 뭐 생활의 개념 또는 사회적 건강 같이 묶어서 생각하시면 돼요. 자, 3번에 건강의 차원 설명 옳은 것. 우리 주위에 있는 친숙한 사람들과 문화적, 정치적 활동을 통해서 만나는 지역사회 사람들과 상호작용. 결국 내가 내 주변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만족스러운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형성을 한대요. 자, 자신을 명백하게 표현하고 다른 사람이 말할 때 잘 경청하는 것. 이게 뭐예요? 사회성.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쟤는 좀 사회성이 없어. 뭐예요? 다른 사람들과 교감도 못하고 공감도 못하고 적절한 인간관계를 맺지 못하는 게 사회성이 결여됐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두 사회성의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는 거고, 적절한 방식으로 감정을 표현하고 사람들의 감정을 적절하게 수용할 수 있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론에서 이 내용을 보진 않았어요. 하지만 그냥 우리 이해 차원에서 이런 내용을 봤을 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회적인 건강의 한 측면이다. 이런 게 안 되는 사람이 사회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구나 라고 추론할 수가 있는 거죠. 정답은 2번. 자, 4번에 WHO에서 제시한 건강 정의 옳지 않은 것. 보건의료 부문의 이념적 목표 설정에 도움을 준다. 그래서 이념적으로 어떻게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이 완전한 상태다라는 것. 하지만 뭐예요? 측정 지표나 방법을 개발하는 데는 적절하지 않다. 왜? 기준이 너무 모호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했어요. 보건부문 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데 계략적 지침이 된다. 왜냐하면 보건의료 사업을 신체적인 건강 문제로만 한정짓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부분까지 더 확장시킬 수 있는 지침이 된다라는 거고, 내용이 모호해서 건강에 관한 실증적 분석에는 활용도가 적다라고 했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 5번에 탈코파센스, 그래서 파센스라고도 하고 페르손이라고도 해. 이게 가끔 이제 한국말로 표기가 나오면 이름이 파센스라고 나오기도 하고 페르손이라고 나오기도 하는데, 보통은 영문이 같이 써 있어요. 그래서 같이 보시면 되고, 옳은 것. 자, 파센스는 건강을 뭐를 가지고 정의했다? 사회적 건강을 강조한 사람이 파슨스라고 했어요. 그래서 개인이 사회적인 역할과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최적의 상태를 건강이다라고 정의를 한 게 파슨스고, 신체 조건을 건강과 완전히 무관하게 취급해서 사지육신이 멀쩡해도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있고, 사지가 없어도 결핍이 되어도, 신체가 결핍이 돼도 건강할 수 있다라고 한 게 윌슨이라는 학자였고요. 자, 이렇게 제가 얘기한 달성하기 어려운 건강을 주장한 사람이 뉴먼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뭐예요? 신체적, 정신적, 도덕적인 면에서 최고로 발달된, 완전히 조화된, 뭐 이런 걸 이렇게 좋아할까? 최고, 완전. 어떻게 이래 우리가, 그쵸? 적당히 해야지. 그래서 뉴먼은 좀 너무 적당히가 없다라고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 환경과의 관계를 언급한 건 이제 와일리라는 학자가 건강은 유기체가 환경 조건에 잘 적응해 나가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환경과의 관계로 설명을 했죠. 정답은 1번이죠. 자, 6번 건강 정의 설명 옳은 것. 블랙스터는 건강을 포지티브한 정의랑 네거티브한 정의로 구분을 했다라고 했어요. 자, 파슨스인데 건강은 외부 환경 변동에 대하여 내부 환경의 항상성이 유지된 상태다. 누구였죠? 베르나르, 그리고 캐넌이 있었고, 베르나르도 이름을 버나드라고 나올 때도 있어요. 베르나르라고, 이게 프랑스 사람에서 원래 베르나르라고 하는 게 맞는데 시험 문제에 그냥 버나드 이렇게 나온 적도 있거든요. 근데 영문으로 이름이 써 있으니까 그냥 같이 보시면 돼요. 자, 프랑스 베르나르와 캐넌은 건강을 사회적 기능 측면에서 정의한 건 누구다? 파슨스. 그럼 2번과 3번이 학자가 바뀌어 있네요. 그렇죠? 종래의 건강 정의는 대체로 동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데 반하여 오늘날은 정적이며 보다 소극적인 건강을 주창한다. 어때요? 옛날에는 종래의 건강이라는 옛날의 건강 정의는 어떤 상태? 정적이고 소극적인 건강. 그래서 질병에 걸리지 않으면 건강한 거, 정적인 거, 건강한 상태, 질병 상태 이렇게 있다라면은 현대에 와서는 오히려 어때요? 건강은 동적인, 움직이는 개념이다. 연속선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는 게 좀 더 현대적인 건강의 개념이겠죠. 자, 7번 건강의 연속성을 나타내는 그림이에요. 옳은 것. A는 건강한 상태라고 했어요. 질병에서 회복을 하는 단계는 D가 되겠고요.
자, B는 전염병인 경우에는 잠복기, 만성병은 자각 증상이 없는 단계. 그래서 보건의식이 높은 계층은 B, C, D를 모두 병적인 상태로 인식한다라고 했고, C는 질병의 준비 단계예요. 그래서 보건의식이 향상된 계층만 이 시기를 병적으로 인식한다. 자, C는 질병의 준비 단계가 아니라 질병에 완전히 걸려있는 상태다. 그래서 보건의식이 향상된 사람은 B, C, D를 다 질병 상태로 인식하지만 보건의식이 낮은 사람들은 어때요? C만 질병 상태로 인지한다라고 했죠. D는 완전한 질병 상태, 완전한 질병 상태는 C가 되겠고요. D가 회복하는 단계다. 그래서 옳은 것은 2번이죠. 자, 8번 캐나다 랄론드 보고서에서 제시한 건강결정 요인 4가지 생활 습관, 보건의료 체계, 환경 요인, 그리고 병인이 아니라 생물학적 요인, 유전적 요인이겠죠. 옳지 않은 거 3번. 자, 9번에 결정 요인 중에서 가장 많은 자원이 투입이 되지만 투입되는 자원에 비해서는 영향을 끼치는 정도가 좀 낮대요. 이거는 우리가 이론에서 안 했어요. 이거 뭘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 푸는 연습을 한다라는 게 이런 식으로 딱 보면은 이게 너무 쉬운 거야. 4개가 캐나다 그 보건소 그 랄론드 구성 요소 4가지예요. 너무 뻔한 내용인데 내가 모르는 내용이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짧으면서 단답식일 때 여러분들이 응용을 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문제를 풀고 못 풀고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공부가 웬만큼 되어 있는 사람에서의 당락 결정에 영향을 주는 게 이런 유형의 문제에서 내가 그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서 문제를 해석해 내느냐 못해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모든 이론이 교재에 다 있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계속 파생되는 응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보시면은 보건의료 자원이 많이 투입된대요. 그러면 뭔가 국가가 돈을 많이 쓴다라는 거잖아요, 여기에다가. 근데 투입된 돈에 비해서는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그렇게 크진 않는가 봐요. 그럼 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보건의료 체계로 가야 되는 거예요. 뭐 환경 정도를 생각할 수 있지만 우선 생활 습관은 아니겠죠. 왜냐면 생활 습관은 뭐 국가가 나한테 생활 습관 바꾸라고 뭐 투자해요? 안 하잖아요. 기껏해야 뭐 TV에서 공익 광고라던가 뭐 노담 뭐 이런 거지 뭐 어떻게 내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커요. 그 다음에 환경 같은 경우도 환경은 나머지 구성 생활 습관이 가장 크긴 하지만 환경도 굉장히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커요. 물론 돈이 많이 들기도 하겠지만 환경 같은 경우는 사실 환경 개선에 돈이 많이 든다기보단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러분. 대기 오염물질이 너무 많아지고 있어. 그래서 우리 대기 오염물질 많으니까 자동차 사용량 좀 줄이세요. 공장 문 닫으세요. 정부가 돈 써요, 여기? 그렇게 딱히 들어가진 않는 것 같죠. 물론 돈이 들어가는 환경들도 있지만 굉장히 많은 돈이 투입이 된다고 하기엔 조금 애매함이 있어요. 자, 보건의료 체계라는 게 뭐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회보장제도, 건강보험제도가 있잖아요. 돈 쓸까요, 안 쓸까요? 돈 많이 쓰겠죠. 그리고 공공의료기관 지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보건소에다가 인력 배치하고 보건사업도 해야 되고 공중보건사업도 해야 되고 국민건강증진사업도 해야 되고.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헬스플랜 2030 해서 국민건강증진사업을 하고 있어. 큰 돈을 들여서. 여러분 뭐 영향받았어요? 국민건강증진사업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영향받은 거 뭐 있어요? 난 딱히 없는 것 같은데, 그쵸?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정책 보건의료 체계와 관련돼서는, 그러니까 사실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을 보건의료 체계라고 하긴 어렵고, 그냥 보건의료 사업 중에 하나인 거고, 이런 식으로 국가의 보건의료 시스템, 제도, 이런 것들을 만드는 데는 굉장히 막대한 자원이 투입이 되지만, 그 투입된 자원에 비해서는 미치는 영향이 적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치는 영향이 아예 없다라는 건 아니고 영향이 크긴 하지만 투입되는 자원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게 보건의료 체계다라는 거. 정답은 그래서 2번이고, 자, 10번에 건강 개념에 관한 생의학적 모델에 포함되지 않는 것, 생의학적 모형 얘기하는 거고요. 자, 질병의 부재를 의미하는 의학적 관점이다. 자, 생의학적 모델에서 건강은 뭐다? 질병에 걸리지 않은 상태. 그래서 질병의 부재, 질병이 없는 상태를 건강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데카르트의 정신신체 이원론, 심신 이원론에서 출발했고요. 의사만이 유일하게 질병과 건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을 했죠. 자, 질병은 숙주병인 환경 3가지 요인에 의한다는 다요인설은 역학적 모형 또는 생태학적 모형에 대한 설명이죠.
자, 11번 생의학적 모형 설명 옳지 않은 것. 정신과 육체의 분리 그리고 인간의 건강과 질병의 현상을 기계론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래서 인간의 신체를 기계처럼 보면서 질병은 그 기계가 고장난 것처럼 해석을 한 거죠. 자, 인간은 하나의 기계와 같은 존재로 설명이 되고요. 질병은 부속의 하나가 고장이 난 것이고 그걸 고치면 건강이 회복된다라는 개념으로 사회, 문화, 인간의 일상생활에 대한 설명했어요, 안 했어요?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전혀 관계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오로지 생물학적 구조와 과정에서 발생하는 장애를 강조하고 있는 모형이고, 질병에 대한 규정보다는 건강 개념을 규정해서 인간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질병에 걸리지 않는 상태뿐만 아니라 상위의 건강을 추구함을 강조한 개념이다. 생의학적 모형과는 전혀 맞지가 않고 굳이 어디다 넣어본다라면 웰니스 모형에 좀 더 가까운 설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정답 4번. 자, 12번에 병인 숙주 환경에 상호작용해서 건강을 결정한다라고 설명하는 모형이고요. 자, 여기에서 그런 병인 숙주 환경이 상호작용을 할 때 발생하는 문제 중에 건강이 증진되는 상태는 어떤 경우일까를 묻고 있는 거예요. 우선 숙주가 우세하면은 어때요? 숙주가 우세하다라는 것은 숙주가 건강 상태가 되게 좋다, 면역력이 좋다, 질병에 대한 감수성이 낮다. 그러면 질병에 잘 안 걸리겠죠. 건강이 오히려 증진될 수 있을 거고요. 환경이 숙주에게 유리하다? 그럼 어때요? 그 환경이 유리하니까 당연히 건강이 증진이 되겠죠. 병인이 우세하거나 환경이 병인에게 유리하면은 질병이 발생하겠고, 그냥 이 역학적 모형에서는 병인 숙주 환경의 평형이 유지되지 않는 것, 그러니까 평형이 깨진 것을 질병이라고 설명을 하게 돼요. 자, 숙주가 병인보다 우세하면은 건강이 증진되는 경우일 수 있지만, 환경이 병인에게 유리하면은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옳은 것은 1번이고요. 자, 13번 정책 분석을 위한 역학적 모형. 그래서 전인적 모형의 구성 요소 4가지 뭐였어요? 환경, 생활습관, 보건의료 체계, 생물학적 요인. 네 가지 4번이고요. 자, 14번 전인적 모형이죠. 건강 정책 분석을 위한 역학적 모형 설명 옳지 않은 것. 인간은 그를 둘러싼 가정과 지역사회 등의 사회체계 구성원이고 각 개인의 정신과 육체, 그들 간 또는 외부 환경과 다양하게 상호작용을 이루고 있다. 인간이 이렇게 복잡한 존재다라고 정의를 하면서 건강은 어떻게 설명이 되어야 한다?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모든 요인들의 관계로 설명이 되어야 한다라고 한 거죠. 자, 건강이란 사회나 내부 상태가 역동적인 균형 상태를 이루고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자, 건강이란 개인의 생활 환경 내에서 각자의 가능한 잠재력을 극대화한다. 이렇게 잠재력을 극대화한다라고 강조한 건 뭐였어요? 웰니스 모형이었죠. 이거 제가 전인적 모형을 설명하고 나면 가끔 질문하시는 학생 중에 문장이 되게 길잖아요. 앞에서 봤던 생의학적 모형이나 뭐 역학적 모형 같은 경우는 딱딱 떨어져. 뭔가 요소가 딱딱딱딱 떨어지는데 전인적 모형 들어가면서부터는 두리뭉실한 게 설명도 길고 뭔가 그래요. 애매모호하게 느껴지는데 교수님 이거 다 외워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다 외워? 안 그래도 외울 거 많은데 이거는 외워야 되는 게 아니고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서 그러면 개념을 이해하고 이 문장을 봤을 때 이게 전인적 모형이구나를 알기 위해서는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보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계속 보다 보면은 눈에 보여요. 근데 이거를 내가 공부하면서 막 인간은 그를 둘러싼 가지고 이거 어떻게 다 외워? 내가 무슨 암기왕도 아니고 외울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한 번 봤다고 내가 이걸 다 기억하면 천재기?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그렇진 않잖아요. 우리는 다 일반적이잖아요. 그래서 반복해서 보시다 보면은 개념이 눈에 들어오고 그 설명에 구분점이 생겨요. 구분되는 포인트들을 잡아가시면 되니까 그렇게 접근을 하시고 특히 전인적 모형 같은 경우는 그 지문들이 그대로 시험 문제로 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익숙하게 봐두셔야 돼요. 자, 15번도 보시면은 인간은 그를 둘러싼 가정과 지역사회 등의 사회체계 구성원이고 육체와 정신은 그들 간의 또는 외부 환경과 다양한 상호작용을 이루고 있고 사회와 내부가 역동적인 균형 상태를 이루고 있다라고 설명하는 거 계속해서 나오죠. 건강정책 분석을 위한 역학적 모형, 전인적 모형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자, 16번에 생활습관, 환경, 생물학적 특성, 보건의료 체계 이러한 요소들을 가지고 설명한 게 건강정책 분석을 위한 역학적 모형, 전인적 모형이죠. 자, 17번 던힐에 의해서 소개된 개념이래요. 뭐겠어요? 웰니스 모형이겠죠. 이렇게 나오면 너무 친절한 거지. 이렇게 학자 이름을 딱 넣어줘. 근데 생각보다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처음 출제된다 그러면은 보통은 이렇게 학자 이름 넣어줘요. 그러니까 새롭게 출제될 때는 보통 새로운 이론에 대해서 출제될 때는 이렇게 학자 이름도 넣어주고 친절하게 문제를 내줘. 왜냐면 모를까봐.
너무 새로운 거 냈다가 또 혹시 모를까봐. 근데 요게 만약에 반복해서 출제된다 그럼 이제 그런 거 안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은 내가 가능한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통합된 기능 수단으로 웰리스라는 것을 정의를 하고 있고요. 환경축, 건강축 이렇게 사분면을 제시를 했고, 자,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뭐 창조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상적인 상태다. 건강의 예비적 준비 상태인 불건강. 건강한 사람이 언제든 불건강으로 갈 수 있다라는 개념인 거죠. 자, 그걸 극복하기 위한 힘과 능력으로 웰리스를 정의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웰리스 모형에 대한 설명. 자, 18번 레벨과 클락에서 질병 예방 대책 3단계 중 2차 예방은 조기 진단, 조기 치료 딱 보이죠. 2차 예방, 예방 접종은 1차 예방이겠고, 재활은 3차, 그리고 환경 개선은 1차 예방이에요. 자, 19번에 예방대책 설명한 거 옳은 거. 비병원성기는 숙주와 환경 요인이 숙주의 저항력, 환경 요인이 숙주에게 유리한 단계래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숙주가 저항력이 유리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질병에 맞서 싸울 힘이 있다라는 거야. 면역력이 있고 건강 상태가 좋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환경이 숙주에게 유리하대요. 그럼 이 사람은 지금 건강한 상태겠네요. 이 시기에는 건강증진 활동을 해야 되겠고, 초기 병원성기는 병인의 자극 형성 단계, 병인이 자극을 하고 있는데 아직 나에게 들어오진 않았어요. 예방접종이 필요하겠고, 선별검사는 무조건 2차 예방, 불현성 질병기, 불현성 감염기죠. 그 불현성 질병기나 불현성 감염기나 다 같은 의미예요. 자, 불현성 질병기는, 감염기는 증상이 없는 병적인 변화의 초기 단계. 병적으로 변화가 이루어지긴 했지만 증상은 없는 초기 단계래요. 그러니까 조기 발견, 조기 치료가 들어가겠고, 발현성 질병기, 현성 질병기 같은 의미예요. 자, 임상질환 단계로 질병 치료를 통한 악화 방지, 장애 최소화를 위한 활동이 필요하다. 정답은 2번이죠. 20번에 이 질병 예방 단계 설명 옳은 것. 1차 예방인데 폐암 환자로 하여금 금연을 하기 위해서 폐암으로 인한 후유증을 완화한대요. 이미 폐암 환자예요. 폐암 환자한테 더 나빠지지 않기 위해서, 후유증이 남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금연을 시킨다. 몇 차이겠어요? 금연만 보면 1차 같지만 대상이 누구예요? 폐암 환자니까 이건 3차 예방으로 가야 되겠고, 2차 예방은 암 선별검사와 같이 증상 발현 이전의 전 임상 단계의 초기 암을 발견하는 것이다. 그래서 증상이 나타나기 전인 전임상 단계, 임상 증상이 나타나기 전 단계에 초기에 발견하는 것이니까 2차 예방이겠고요. 흡연자들을 대상으로 금연을 하도록 하는 것은 뭐 어떨까요? 흡연자에게 금연시키는 건 1차 예방이겠죠. 아무 건강 문제가 없어요. 그냥 담배만 피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금연하는 것은 1차. 자, 질병의 조기 발견을 통해 해당 질병으로 인한 사망률을 낮춘대요. 자, 조기 발견이 여기는 포인트인 거예요. 자, 조기 발견을 통해서 사망률을 낮추겠다. 조기 발견이라는 활동은 몇 차 예방? 2차 예방이 되겠죠. 정답은 2번. 자, 21번 만성질환에 대한 1차 예방 적절하지 않은 것. 집단급식소에서 저염식으로 식단을 조절하는 것. 자, 임신성 당뇨병 환자로 치료된 사람의 재활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한대요. 이건 몇 차 같아요? 응? 2차. 또? 다 2차로 보고 있어요? 3차. 자, 또? 2차 아니면 3차인데 잘 모르겠다. 이거를 아마 보건학이랑 이미 공부를 좀 하셨던 학생들은 너무 쉽게 2차라고 생각을 하실 거고, 이걸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거 3차 아니야? 왜냐하면 환자로 치료됐다가 재발 방지인데 왜 2차지? 이렇게 생각하실 건데, 요거는 뒤에 만성질환 파트 들어가면은 다시 사례가 제시가 될 거예요. 그때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릴 건데, 그냥 2차예요. 얘는. 어쨌든 뭐 얘가 2차든 3차든 여기서 답은 얘일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게 왜 2차냐면, 이게 어디 그 영양학회에서 논문에 발표되면서 그 저자가 1차, 2차, 3차 예방, 식습관과 관련된 1차, 2차, 3차 예방을 하면서 요걸 2차 예방으로 분리를 해서 넣어놓은 사례가 있어요. 그게 이제 예방의학과 공중보건 교재에 사례가 올려져 있고, 그게 시험 문제로 굉장히 자주 갖다 쓰여져요. 근데 이게 왜 2차냐면, 임신성 당뇨는 사실 일반 당뇨랑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당뇨병은 한 번 걸리면 안 나요. 완치라는 개념이 없어요. 회복이라는 개념이 없고 그냥 평생 발린 거예요. 근데 임신성 당뇨는 임신했을 때 임신 중에 엄마의 그 모성의 호르몬 분비에 변화가 생기면서 일시적으로 당뇨병이 오는 거예요. 그건 임신 때문인 거고, 아기 낳고 나면 없어져요. 그리고 이 사람은 당뇨병 환자가 아닌 거예요. 그 뒤로 쭉 평생 없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임신 중에 당뇨 있었던 사람이 나중에 당뇨병에 걸릴 가능성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관리를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또 1차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 학자는, 그 논문을 발표한 저자는 왜 이걸 2차로 분류를 했을까? 임신성 당뇨에 걸렸다가 회복이 된 사람은 이미 걸렸었기 때문에 이미 어느 정도 이렇게 초기 단계, 그 증상이 나타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 정도로 그 학자는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더 진행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2차 예방으로 그 학자는 분류를 한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아니야 난 아무리 봐도 그거 1차 같아, 아니야 난 아무리 봐도 3차 같아 라고 하더라도 얘는 2차로 나와요. 그래서 문제가, 그러니까 이건 그냥 2차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환경 관련 지도라던가 금연 교육이라던가 홍보 캠페인 당연히 1차 예방이 되겠죠. 정답은 2번. 자, 여기까지 해서 간단하죠. 사실 가장 쉬운 파트죠. 건강과 질병 내용이 가장 쉬운 내용이고, 34페이지 역학에 대한 내용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아마 거의 연구사 준비하시는 분들 대부분 이제 석사 학위가 있으신 분들일 거고, 석사 아닌데 시험 볼 수 있는 데가 울산, 경북 그쪽이었나? 두 군데 있어요. 올해 또 채용이 없는 것 같고, 아무튼 그래서 거의 대부분 이제 석사 이상인 수강생들이기 때문에 아마 그 대학원 과정에서 역학을 다 했죠. 안 했어? 논문 썼잖아. 논문 썼잖아. 근데 역학을 안 했어요? 이게 뭐 미생물 쪽이거나 그러면은 안 하나? 근데 다른 어떤 학생들 해서 그럼 보건통계는 아니고 통계학은 했을 거고. 안 했다고? 진짜? 했는데 기억 못하는 거 아니야? 이상하다. 왜냐면 역학은 아니더라도 연구 방법론은 했지. 했어요, 여러분. 안 했을 수가 없어. 그 논문을 어떻게 써? 연구 방법론을 했을 거야. 연구 방법에 대한 과목이 있었을 거야. 논문 안 썼어요? 논문 썼어, 안 썼어? 그러면은 어떤 연구 기법을 어떻게 선택했어? 했어, 여러분들이.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역학은 이제 질병과 관련된 거니까 여러분 전공 과목에 따라서 역학은 아니지만 각 과목별로 연구 방법과 관련된 학문들이 다 있어요. 연구 방법론이랑 통계학을 안 했을 수가 없어. 그거 두 개가 없으면 논문을 못 쓰는데. 그래서 했을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안 했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 생각이 안 날 만큼 그때 재미가 없었던 거지. 너무 재미가 없었거나 너무 어려웠거나 그래서 듣는 둥 마는 둥이 됐었을 수도 있어요. 네, 그 과목이에요.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그러면 우리가 역학이라고 하는 것은 질병의 원인을 연구하는 학문인데, 원인을 연구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제 논문을 쓰게 된단 말이에요. 연구에 대한 다양한 기법들이 나오게 돼요. 연구 기법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그 연구를 분석하기 위한 통계 기법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역학이라는 과목이랑 보건통계학은 사실 전혀 다른 별개의 과목인데, 얘네 두 개가 다 논문을 쓰기 위한 하나의 이제 기초가 되기 때문에 거의 이제 흐름이 비슷해요. 그래서 같이 묶어서 이제 거의 보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학을 되게 어려워해요. 왜냐면 연구 방법 자체가 되게 어렵게 느껴지잖아. 거기다 통계래. 얼마나 어렵게 느껴지겠어요. 근데 정말 제가 자신 있게 여러분들이 시험을 준비할 때 역학이 제일 좋아라고 말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근데 여기엔 여러분들이 협조가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정말 집중을 해야 돼. 이거 그 앞에 뭐 건강이라든가 감염병이라든가 이런 거는요, 수업 때 집중 안 해도 돼. 집에 가서 읽어보면 뭔 소리인지 다 알아. 솔직히 내가 이거 막 구구절절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이 그거 읽어보면 다 아는 내용이에요. 독학해도 돼. 근데 역학은 제가 제 설명을 여기에서 이해하지 못하고 집에 가셔서 다시 보면은 이해가 안 돼요. 다시 해결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역학이랑 보건통계를 할 때는 수업 중에 최대한 완벽하게 다 가져간다, 그리고 복습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역학에 대한 내용 보시겠습니다. 에피데미올로지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 여러분 인터넷에 역학 이렇게 치잖아요. 요즘은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뭐 역학조사라는 말이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익숙하지만, 저도 처음에 대학원 가서 역학 검색해보면은 사주역학이 제일 먼저 나올 거예요, 아마. 질병에 대한 거 말고. 그래서 이 역학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돌림병을 연구하는 학문이었어요. 돌림병이 뭐예요? 전염병.
전염병을 연구하던 학문이었는데 이제 20세기 들어서 그러니까 1900년대 넘어와서는 의료기술이 발전하고 예방법이 발전하면서 감염병을 굉장히 많이 퇴치를 해서 사실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는 감염병으로 인한 큰 문제를 겪지 못했어요. 지금 되게 다시 이제 감염병이 문제가 되고 있긴 하지만 그러면서 만성질환이 문제가 되고 다양한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건강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의 역학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는 인구 집단의 건강과 관련된 문제를 연구하는 학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역학의 정의를 보면은 역학은 요 첫 번째 줄에 나오는 게 딱 그 정의인데 특정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누가 대상이에요? 인구 집단이에요. 역학의 정의를 내리는데 개인의, 인간의 이러면 틀려요. 무조건 인구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건강 상태 혹은 건강과 관련된 사건과 분포, 그래서 역학의 대상이 되는 문제는 꼭 질병이 아니어도 돼요. 어느 지역에서 유독 교통사고가 많이 나요. 그러면 그 지역에 뭔가 도로의 흐름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연구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건강은 그 역학에서는 꼭 어떤 특정 질병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인구 집단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건들을 대상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 상태 혹은 건강과 관련된 사건의 분포 사건들을 다 대상으로 해서 얼마나 뭐 어느 지역에서 주로 발생하는지 분포 빈도가 어디서 그리고 이 결정 요인 그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뭔지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해요. 그걸 통해서 원인을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 건강 문제의 원인을 찾아내서 궁극적으로는 그 원인을 찾아냈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 증진에 활용하고자 하는 학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학에 대한 정의나 뭐 목적을 할 때 역학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라고 해놓고 예를 들어서 질병 발생의 빈도를 확인한다, 질병 발생의 분포를 확인한다, 질병의 원인을 찾아낸다, 질병 예방에 활용한다. 그럼 궁극적인 목적은 질병 예방에 활용하는 거겠죠. 그 모든 것들이 역학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렇게 질병 예방 건강 증진에 활용하는 학문이다. 그래서 역학의 대상은 개인이 아니라 인구 집단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시험 문제에 나올 때 자, 역학은 개인의 질병 빈도 분포 및 뭐 이런 특성들을 파악해서 질병의 원인을 찾아내는 학문이다. 그러면 개인이라는 그 단어 하나 때문에 틀리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여러분들이 이 문제 그 긴 문장을 읽을 때 어쩌면 개인 읽으면서 뒤에 읽다가 앞에 개인을 잊어버려. 뒤에가 다 맞아. 그리고 이거 맞는 거. 이런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그 문제를 꼼꼼하게 읽으면서 틀린 게 있을 때는 그때 바로 확실하게 틀린 걸 체크를 해놓고 가셔야 돼요. 자, 질병뿐만 아니라 건강의 모든 스펙트럼을 포함한다, 대상으로 한다라고 했고요. 자, 질병의 빈도랑 분포를 파악을 해요. 빈도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환자가 발생하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 왜 코로나 확진자 숫자 매일매일 발표하잖아요. 그게 빈도라고 보시면 되고, 분포는 우리나라 지도 이렇게 해놓고 빨간 지역, 노란 지역, 뭐 녹색 지역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분포예요. 어느 지역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느냐. 그래서 시간적 특성, 공간적, 지리적인 특성, 인적 특성, 주로 어느 연령대에 어떤 성별에서 발생하느냐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요. 그걸 파악하는 것을 기술역학이라고 불러요. 역학의 연구 기법은 뒤에 가서 다시 자세하게 나올 거예요. 그냥 이런 것들을 기술역학이라고 하는 거고, 자, 이 기술역학을 토대로 뭘 하냐면 가설을 세우게 돼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 주로 환자가 발생하고 어느 시간대에 뭐 매일매일 몇 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주로 어린아이들에게 발생했다. 그럼 이 질병이 뭔 거 같아. 질병의 원인이 이건 거 같아 라는 가설을 만들게 되고 그 가설을 이제 검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역학적인 연구 방법을 이용을 해서 원인을 찾아내는 분석역학이나 실험역학을 하게 돼요. 그래서 분석역학, 실험역학은 사실 원인 찾는 연구에 한다기보다는 보통 임상시험 같은 게 실험역학인데 뭔가 확실한 게 있다면 실험역학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 분석역학은 보통 질병에 걸린 사람이랑 안 걸린 사람을 비교해 본다던가 어떤 위험 요인에 노출된 사람과 노출되지 않은 사람을 비교해 본다던가 이런 것들, 이런 연구 방법들을 통해서 원인을 이제 가설을 검증하는 거죠. 자, 가설이 검증이 됐으니까 그 결과를 가지고 건강 증진, 질병 예방 및 관리에 이용한다. 궁극적인 목적으로 사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역학의 활용 분야를 보시면은 질병의 원인과 위험 요인을 파악하는 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역학은 기본적으로 질병 원인을 찾는 게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에요. 그래서 그 질병으로 인한 질병의 이환율, 사망률을 감소시킨대요. 어떻게? 원인을 찾았으니까 예방하는 정책을 마련을 해야 되겠죠. 그걸 예방하게 되면은 이환율, 사망률을 감소시킬 수가 있겠고, 지역사회의 질병 규모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역학 조사를 하게 되면은 보통 그 지역에서의 질병 발생률, 유병률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하게 돼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지역사회에 얼마나 많은 보건의료 서비스가 필요한지, 얼마나 많은 자원이 필요한지, 인력이 필요한지 또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당뇨병 유병률, 어느 지역에서 당뇨병 유병률이 얼마다, 암 발생률이 얼마다,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인력이 보건의료 시설이나 장비나 인력이 더 필요하다, 뭔가 줄여도 된다,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가 있겠죠. 질병의 자연사와 예후를 파악하고 개입 효과를 평가한다. 연구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 질병이라면은 역학 연구를 통해서 증상이 없었던 시기에 어떤 질병을 발견해내기도 하고요. 이 질병이 언제부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느 순간 사망에 이르게 되고, 이런 것들을 다 연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 그 질병이 예후가 좋은지 아니면 사망률이 높은지도 파악하고, 만약에 어떤 그 질병에 대한 보건 사업을 했다, 그럼 보건 사업에 효과가 있다라면은 질병의 유병률이라든가 발생률이라든가 사망률이 낮아질 수가 있겠죠. 그런 효과도 평가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 집단의 여러 가지 보건 사업이나 의료 공급 체계가 효과가 있는지, 효율성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하나의 기준이 되는 게 역학이라는 학문의 활용 분야가 된다라는 거죠. 자, 역학과 임상의학을 비교를 해보면, 의학이라고 하면은 그냥 환자를 대상으로,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치료 학문인 거죠. 그래서 이 임상의학은 개인의 건강 수준을 높이는 게 목적이 되는 거고, 진단 결과는 검사를 했더니 정상이다, 이상이다, 정상이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만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역학은 인구 집단이 대상이다라고 했고, 목적이 뭐냐? 인구 집단의 건강 수준을 높이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역학적으로 어느 지역사회에 건강 문제가 있다, 인구 집단의 건강 문제가 있다, 없다로 하는 게 아니라, 인구 집단에서의 고혈압 유병률이 얼마나 높은지, 당뇨병 유병률이 얼마나 높은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진단을 하게 되고요. 이론적 근거를 보시면 임상의학은 당연히 어떤 치료 수단이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가 근거가 되겠고, 역학은 이 질병을 일으키는 요인이 뭐냐, 이 질병의 원인이 되는 것이 뭐냐를 찾아내는 학문을 근본적으로 적용을 하게 돼요. 자, 역학의 영역이 있는데, 요거 여러분, 이 모든 영역을 우리가 다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그럴 필요는 없는데, 요거가 앞으로 시험 문제에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올 것 같아요를 할 때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설명을 되게 장황하게 하는데 시험에 나올 것 같아요를 안 하는 거는 매일 나오는 거예요. 매번 나오는 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매번 나오는 거는 굳이 나올 것 같아요라고 안 해요. 늘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뭐냐면은 거의 출제가 되던 내용이 아닌데 최근에 한번 출제가 됐어요. 근데 요거 또 내기 괜찮겠어 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의를 할 때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설명하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다 중요하게 받아들이는데, 굳이 막 그렇게 설명할 내용은 별로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봐두시긴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설명이 길지 않더라도 버리고 가면 안 되는 내용이다라는 정도에 나올 것 같아요 라는 개념인 거예요. 왜냐면 그러면 이거는 누군가는 공부를 하고 누군가는 안 한단 말이에요. 뒤에 나오는 민감도, 특이도, 연구 기법은 누구나 다 공부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맞아야 돼. 그건 공부를 한 사람이면. 근데 이런 거는 공부를 한 사람이 있고 안 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럼 한 사람만 맞추기 때문에 이런 게 변별력을 가져가는 거예요. 뭐냐면 근데 별거 아니에요. 사실 보면 알 수 있는 건데, 역학의 영역을 원인이 뭔지에 따라서 역학을 나눠보면은 유전 역학, 유전자가 원인이 되는 것을 연구하는 거, 환경이 문제가 되는 어떤 건강 문제를 연구하는 것은 환경 역학이고, 직업 때문에 발생하는 건강 문제를 연구한다, 직업 역학이겠고, 어떤 영양소로 인해서 발생하는 질병을 연구한다, 영양 역학이겠죠. 약물이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다, 약물 역학이겠고요. 사회 역학은 보통 사회 계층, 사회적 계층이라는, 사회적 계층이라는 게 뭐예요? 어떤 경제 사회적 수준이라던가 교육 수준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분자 차원에서의 그러니까 분자 생물학적으로 어떤 원인이 있는 것을 연구하는 것을 분자 역학이라고 하고, 그 밖에 민족, 방사선, 생식 역학 같은 것들이 있어요.
자, 결과 종류에 따라서 분류를 한다는 것은 그 질병의 종류가 뭐냐라는 거예요. 질병이 감염병이냐, 만성질환이냐, 암이냐, 심혈관 질환이냐, 사고냐, 손상이냐 이렇게 나누는 거고, 연구가 시행되는 곳이 어디냐에 따라서는 임상역학, 병원에서 하는 거, 현장 역학, 어떤 문제가 발생한 그 현장에 가서 하는 거, 지역사회 역학, 지역사회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것, 병원 역학은 그 병원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그러니까 임상역학이랑 조금 다르게 보면 뭐냐면, 임상역학은 여러 병원에 동일한 어떤 진단을 받은 환자 이렇게 다기관 연구라는 걸 하는 거고, 병원 역학은 그냥 그 병원에서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 연구한다 정도로만 보시면 돼요.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어요, 이런 것들은. 자, 그다음에 연구 방법이 뭐냐? 우리가 가장 많이 공부하는 건 요거예요. 그래서 연구 방법이 뭐냐에 따라서 기술역학, 분석역학, 실험역학, 이론역학으로 분류를 하게 되고, 요거는 뒤에 가서 이제 중요하게 연구 기법들을 다 하나하나 다루게 될 거고, 참고로 여기 분자역학 같은 경우가 그 예방의학에서 3판 수정증보판, 그러니까 2019년에 개정됐던 그 2019년에 나왔던 책에서는 연구 방법으로 분류를 했었는데 4판으로 개정이 되면서 원인 종류로 넘어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늘 얘기하죠. 그냥 이걸로 보시면 돼서 원인으로 애매해요. 이게 분자 연구 방법을 분자학적으로 접근하냐라고 보면은 뭐 연구 방법으로 볼 수도 있는 거고, 원인을 분자학적으로 본다라면 원인으로 볼 수도 있고, 애매한 거죠. 그냥 분자역학은 원인 종류에 따른 분류로 넣어서 보시면 된다라는 것. 자, 여기까지 역학의 활용 및 기여 분야를 봤고요. 잠깐 쉬었다가 역사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